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는 안 해도 되겠죠? 와, 네, 진실이고요. 아, 자, 이제 뭐 세미나 하라 그래가지고 그 준비했는데 저희 LLM 쪽 하시는 분이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제가 링크 얼거나이 채널에 있고 그 내용들 중에 이제 개발자들 말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제 LLM을 볼 것인가 뭐 이런 내용 위주로 좀 준비해봤고요. 그 제목은 최신 LLM 학습 트렌드라고 했는데 절반은 이제 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내려가 봅시다. 딥러닝이란 무엇일까?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AI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게 AI는 사실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가 하는 그냥 지능 비슷한 모든 거는 AI인데 지금 AI라고 부르는 거는 다 딥러닝 기반으로 하고 있죠. 지금 딥러닝이 나온 지도 벌써 한 40년 넘었는데 지금 이 바람이 불고 있는 딥러닝은 이제 한 12년쯤 됐어요.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딥러닝이 쭉 지금까지 왔고 이제 LLM이 새로운 바람을 이끌고 있는 거는 한 2년째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고 어떤 AI가 이 세상 문제를 뭔가 풀어줄 수 있고 지금 그냥 어찌 하다 보니 된 거지. 뭐 이게 진짜로 이렇게 뭐 어떤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 돼요. 되게 신기하네요. 라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럼 어디까지 얘가 갈 수 있을지는 일단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당구 칠 때 F는 MA로 당구공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비 오는 거는 계산 못 해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딥러닝도 그런 거라는 거를 지금 약간 설명 초반에 드릴 겁니다. 먼저 세상을 그냥 함수로 봐보자고요. 세상 모든 걸 그냥 함수로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은 수식일 거고 출력은 계산 결과겠죠. 그럼 계산기라는 함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어떻게 만들지는 다 알아요. 계산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는 적어도 개발자는 다 알죠. 좀 더 어려운 문제로 가서 그림에서 외곽선을 따는 것을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풋은 그림이 될 거예요. 뭐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뭐 RGB로 이루어진 비트 덩어리들이 인풋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은 이제 외곽선에 해당하는 좌표들의 집합이겠죠. 이건 역시 그냥 외곽선 따기라는 함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요거는 조금 뭐 지식을 가져야 되긴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도 압니다. 뭐 제가 아니까 인류가 어떻게 하는지도 알겠죠. 자, 세 번째. 수능 문제 풀이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인풋은 수능 문제지일 거예요. 텍스트든 이미지든. Y는 정답일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제 모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수능 문제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지만 적어도 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요새 있는 LLM. LLM은 인풋은 뭘까요? 아시다시피 텍스트죠. 아웃풋은 물론 형식은 텍스트지만 우리가 LLM한테 기대하는 정답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정의부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요거부터 정의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기 전에 요런 논문이 2012년에 발표되었어요. 유니버셜 어프로키메이션 CRM이라는 건데 그냥 뭐 복잡할 거 없이 딥러닝이 요런 수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단순한 요런 계산들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단순한 계산들을 쭉 하면 이 세상 모든 함수를 모사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함수로 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아주 단순한 규칙을 그냥 엄청나게 쌓아놓으면 세상 모든 함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딥러닝은 세상 모든 문제를 모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 아니죠.
세상 모든 문제, 그러니까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풀 수 있다라고 말하진 않은 것이, 풀려면 이 함수를 수렴시켜야 돼요. 이 함수가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학습이든 뭐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그 누구도 몰라요. 예. 수렴한다고 해도 빠르게 수렴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학습을 시켜가지고 뭐 되긴 되는데, 얘가 학습하는데 1000억 년이 걸려. 못하는 거죠. 이것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애초에 이 어떤 걸 학습을 했어요. 어떤 걸 학습을 했는데 이 모델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스페이스를 모르거든요. 예전에 AI 팀의 코딩 문제 중에 하나가 엑소어 문제, 그러니까 이런 사분면에서 대각선 영역을 서로 구별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간단한 문제라서 뭐냐, 이 문제가 이 모델이 풀 수 있냐 없냐를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개발자도 손쉽게 그거를 지금 네가 그 모델을 만들었지? 이 모델이 엑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하지? 라고 질문을 던져봐도 그걸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엔지니어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 AI 팀 엔지니어들은 다 그 문제에 대해 자신 있게 대답하신 분들만 들어가셨고요. 어쨌든 간에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풀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하는 LLM은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설명은 안 할 건데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뭔가를 막 해봤더니 세상 많은 문제들이 풀리네? 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풀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인류가 굉장히 현재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를 얻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들을 얻었어요. 그 LLM이 재미있는 특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를 볼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보통 이제 함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함수를 만든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딥러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문제가 있고 문제 푸는 방법만 생각을 하고 답은 어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어떻게 찾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딥러닝이나 이런 ML 쪽으로 가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고정돼 있고 문제 푸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입력과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입력에서 정답으로 어떻게 하면은 잘 찾아갈 수 있지? 라는 게 학습되어 있는 거고, 요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러라는 걸 정의를 해요. 에러라는 거는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모델이 내놓는 답, 그리고 실제 정답, 이 차이가 무조건 모든 영역에서 0이라면 이 모델은 완벽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요. 네, 모든 영역을 탐색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에러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낮을수록 에러가 적으니까 낮은 골짜기로 빠져나갈수록 이 모델이 잘 학습된 거고 아닐수록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골짜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시켜서 공을 여기서 또 굴려가지고 이 골짜기로 쏙쏙 빠뜨리는 게 학습의 목적이 됩니다. 자, 이제 LLM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LLM 이제 학습, 그러니까 딥러닝과 학습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했고 이제 LLM을 얘기해 봅시다. LLM은 아시다시피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라지는 크다는 얘기고 랭귀지 모델이 뭐냐면 그냥 다음 단어 예측이에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질문이 이겁니다. 언어 모델은 단어 시퀀스의 확률을까지 주어졌을 때 다음에 올 단어가 뭐가 될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할당이어도 말 되죠? 예측이어도 말이 되죠? 그다음에 계산이라고 해도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의 이런 확률을 부여해서 확률이 가장 높은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방법으로 말을 이어서 하는 것이 랭귀지 모델이고 그 랭귀지 모델의 덩치가 엄청 커진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장 높은 값만 찾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뭐 여기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쫙 나와 있죠. 그중에 더가 가장 높다고 해서 더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경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서치 방법은 뭐 빔 서치, 뭐 HMM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 생각하기 복잡하면 그냥 확률 높은 길대로 따라가면서 그냥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일단 무방해요. 하지만 꼭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이걸 참고는 하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생성을 할까요? 얘가 이제 뭐를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네, 뭘 알려줘야 돼서 근데 얘가 뭘 알려주면은 얘가 다음 단어를 어떻게 생성을 할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다음 단어가 뭘까요? 하디슈. 옛날 사람. 코로나면 씨. 그쵸. 아. 사랑스러워는 더 옛날 사람. 진정한 MC는 오로나미 씨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제 학습됐냐에 따라서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 달라질 거예요. 학습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말은 그냥 통계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누가 막 요게 꼭 나와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말들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도 자연스럽다라는 거를 정의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자연스럽다라는 거의 정의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LLM은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통계적으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 말만 막 하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제 말만 따라 하겠죠. 네, 근데 그게 세상의 정답은 아니니까요. 근데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딥러닝 이전의 방법은 트라이그램, 바이그램 해가지고 앞에 두 단어 보고 두 단어를 봤을 때 다음 단어가 가장 자연스러운 통계 방법 이런 식으로 딥러닝 전에는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트랜스포머가 나오고부터는 이 트랜스포머가 이제 획기적이라고 한 거는 그냥 얘는 다 봐요. 전체를 봐요.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그 단어들을 다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를 더 많이 보냐 뭐 이런 것들이 어텐션 메커니즘이고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잘 된다라고 트랜스포머의 논문 저자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여튼 근데 잘 되니까 맞겠지. 자, 그럼 환각은 왜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LLM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다음 단어를 가장 자연스럽게 예측한단 말이죠. 이거 우리 모델로 한 거 아니고요. 클로드 오픈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1782년에 나온 맥북에 대해서 얘기해줘 라고 하면은 오 그런 거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다음에 할 말의 일부분을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맥북은 1782년 에블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서책입니다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몇 개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생성해 라고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구랄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이 말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놓고 얘가 근데 방금 내가 한 말은 구라였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는 얘 입장에선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도 봤어요. 개발한 서책입니다까지 넣고 생성하기 시켰더니 얘가 위 정보는 틀린 얘기입니다. 뭐 이거 그런 적은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음 문장을 넣었죠. 그랬더니 구라를 쳐요. 얘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자연스럽게 뭔가를 만드는 게 LLM 목적입니다. 자, LLM이 가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LLM을 이용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방금 말한 프리핏. 이거 요 프롬프트는 이번에 저기 H4 SK 에이닷에서 맨 처음에 돌렸는데 답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프롬프트 이렇게 써보세요 하고 날라온 거예요. 물론 시스템 프롬프트 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답변 땡땡 이렇게 한 거 보고 이 모델 옛날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한 7, 8개월 전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나온 모델들이 답변 땡땡을 안 넣어주면 얘가 좀 막 질문을 반복한다든지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변 땡땡을 넣으면 그때부터 답변 딱 시작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어요. 좀 옛날에 성능 안 좋은 모델들이.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런 답변 땡땡 해가는 프리필 쓰는 거죠. 답변 땡땡 했는데 질문을 반복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런 거. 요거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클로드 홈페이지에 가져왔습니다. 클로드 홈페이지에서 뭘 가져오냐면 그 뭐냐 그 오픈 AI에서는 제이슨 모드라고 제이슨을 출력해 줘라고 하는 방법이 그냥 호출할 때 그냥 포맷 제이슨 하면 제이슨으로 얘가 강제가 되거든요. 근데 오프스에서 똑같이 그거 어딨나 찾아봤더니 없고 이렇게 쓰래요. 그냥 답변에 here is the JSON response 땡땡 하고 괄호 열고 요까지 프리필을 해주면 제이슨으로 출력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요거 안 넣어줘도 오프스는 잘 합니다. 여기만 넣어줘도. 근데 요거 넣으면 완벽하게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괄호가 이 대괄호를 열었으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제이슨이 아니면 이상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 인컨텍스트 러닝과 COT는 왜 프리필이랑 같이 묶였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 인컨텍스트 러닝 한번 봐볼까요? 시스템이나 이런 곳에 이그젠플을 넣어줬어요. 근데 답변을 생성하는데 그 예제랑 반하는 답변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GPT-3 논문 제목이 그렇습니다. GPT is Fusion Runner라고. 그러니까 걔는 여기 안 넣었는데 쭉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아한 거는 3.5 토버 때부터잖아요. 근데 걔는 인스트럭트 GPT라고 인스트럭트 튠된 모델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 근데 GPT-3까지만 해도 그냥 얘는 책만 많이 보내요. 책만. 근데 책만 그렇게 드립다 많이 봤는데 인컨텍스트 러닝이 되는 거예요. 퓨샷 몇 개만 보면 퓨샷을 따라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다음에 COT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프롬프트에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게 뭔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요 지시어를 뭐 좀 따라 하겠죠. 그래서 천천히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당장 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에 대한 근거를 쭉 출력을 하려고 하겠죠. 근거를 출력하다 보니 답을 찾을 확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책만 많이 봐도 LLM이 얻을 수 있는 특성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COT도 GPT-3 시절에 나왔던 기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책만 많이 봐도 LLM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GPT 3.5 시절로 이제 점프가 됩니다. 약 1년 후죠. 그러면 이번에는 걔가 우리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게 이제 지시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C 지어줘 정도는 GPT-3 시절에도 잘 됐는데 뭐 표를 보고 계산해 달라든지 아니면 뭐 요걸 어떻게 하라든지 단어 수를 세라든지 어떤 지시를 하는데 비록 조금 틀릴지언정 3.5는 지금 생각하면 약간 바보 같긴 했지만 지금 모델 엄청나게 잘하죠. 지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따르는 걸까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냥 문서 중에 지시가 있었다. 그럴 수 있겠죠.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문서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지시문과 그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있는 게 없겠어요. 있겠지. 그리고 논리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 예전에 막 봤던 블로그가 있는데 이 논리력은 코드를 학습하면서 생겼을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뭐 근거는 이 3.5 시절에 나왔던 모델 계보도를 보면 뭐 코드를 많이 익힌 애들이 뭐 논리력이 좋다 뭐 이런 근거를 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충분치 않죠. 그래서 이제 3.5 시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인스트럭트 GPT가 이제 3.5 공개하기 전에 나온 논문이고 네, 거기서 두 번째 스텝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이라는 스텝에 보면 사람이 선호하는 내용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근데 만든 내용이 이겁니다. 지시문이.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은 어떻게 하죠? SFT를 만들기 위해서 GPT한테 시키죠. 근데 이때는 GPT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사람이 만들었고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었겠죠. 어쨌든 지시문을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지시문을 학습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LLM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은 뭐가 되죠? 지시문이 들어오면 지시문을 따르는 것.
LLM 입장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문을 따라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더 나은 답변을 하는 거지?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것도 역시 이제 인스트럭트 GPT 논문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 역시나 사람한테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가 모델을 만들고 있었으니까 모델이 만든 다양한 답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한 답변들도 있을 거고 이런 답변들한테 선호도를 매겼어요. 순위를 매겼어요. 그래서 뭐 몇 점짜리 이거 답변은 몇 점짜리 한 걸 사람한테 다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답변은 몇 점짜리, 이 답변은 몇 점짜리 이거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이 답변을 보고 이거는 사람이 느끼기에 몇 점짜리일까? 라는 거를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시켰어요, 먼저. 그래서 그냥 이제 사람이 매번 답변을 평가할 수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짓을 하는 모델을 만든 거죠. 그걸 리워드 모델이라고 하고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LLM을 이제 뭐 RLHF, Reinforcement Learning to Human Feedback. 네, 하여튼 휴먼 피드백을 모사하는 리워드 모델의 점수를 가장 높이도록 학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가 뭐 너무 무겁고 비싸고 그러니까 뭐 DPO, 뭐 오르포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것들을 다룰까 하다가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제거를 했고요. 어쨌든 얘는 사람이 선호하는 답변을 해요. 예를 들면 사람이 그냥 길게 주저주저 얘기하는 게 더 선호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선호되는 데이터가 많겠죠? 또 길게 얘기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선호도라는 걸 얘가 합니다. 이 선호도라는 걸 하면서 얘가 이제 뭔가 내가 얘기하면 안 될 거 같은 것들을 금지당해요. 인종차별 발언 같은 것들을 이런 데서 많이 걸러낸다고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어디더라? 우리나라 기업이었는데 아예 그 라마3에서 그냥 그 조커라는 모델인데 아예 얘는 욕하는 모델이에요. 욕을 막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라마3의 이런 점잖은 이런 것들을 베껴버리고 욕만 하게 한 그런 모델이 나왔고요. 이렇게 하여튼 요거는 선호를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차하면 베껴낼 수 있는 뭐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인포스 러닝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한데 시간을 딱 그거 하니 이번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본론. 최신 LLM 학습법. 요거 모르시는 분 없죠? 이거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최신이라고 들고 온 건 얼마나 최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팀에 훌륭하신 분이 한 명 있죠. 이제 모지 김지수 선생의 강의 여기 URL에 가시면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재미나요. 네. 디테일한 내용이 있으니까 디테일한 내용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자, 개념은 일단 이제 모델 머지가 뭔지부터 일단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돼서 약간 또 빠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머지라는 개념은 그냥 말 그대로 모델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근데 합치는 방법 보면은 뭐 MOE도 있고 뭐 그냥 결과를 합치는 뭐 앙상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모델 머지는 진짜 말 그대로 모델 두 개를 이렇게 합칠 거예요. 근데 합치는 방법을 어떻게 합치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모델은 그냥 숫자 덩어리잖아요. 그냥 그 숫자를 평균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되잖아요? 네, 그게 모델 수프라는 방법입니다. 그냥 단순히 웨이트들을 더해서 평균 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는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거는 요 Z축. Z축은 에러예요. Z축은 에러고 나머지 모든 차원은 우리가 70B 모델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700억 차원이에요. 엄청나게 고차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는 없는데 그냥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머지 차원들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델을 막 학습을 시켰는데 학습을 시켰으면 여기서 또로로로로 불러가지고 요 구멍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근데 다른 모델은 다른 구멍에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가장 낮은 모델인데 낮은 구멍에 빠져 있는데 낮은 데 빠져 있다라고 한다는 건 에러가 작다는 뜻이고 에러가 작다라는 거는 오차가 작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에 에러가 작으면 이 모델도 좋을 거다라는 가정을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합치면 낮은 데는 가운데 있으면 더 높은 데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상하죠. 합친데 근데 성능이 좋아져. 이상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방금 그 그림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좀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그 에러 서피스라고 하거든요. 그 그림. 이 에러 서피스는 제가 고정된 상태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가정이 깔려 있냐면 당연히 모델 구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모든 경우를 이 에러 서피스가 딱 고정되게 나타나 있다라고 그림을 본 거예요. 근데 그건 현실적이지 않죠. 우리는 몰라요. 모든 걸, 모든 문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에러 서피스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학습시켜가지고 한 구멍에 빠졌는데 이게 정답인지 몰라요. 또 하나, 우리가 모든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적용되어 있는 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그건 인정해. 그럼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고정되어 있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트레이닝 데이터는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근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에러 서피스는 고정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한 방에 학습이 되면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데이터는 너무 많고 컴퓨터는 너무 적고 그러니까 배치라고 조각조각 잘라서 학습을 시키거든요. 한 조각마다 에러 서피스는 요동을 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에러 서피스가 이 세상의 모든 진짜 딱 존재하는 에러 서피스의 모습이랑 트레이닝 데이터가 만드는 에러 서피스 모습이랑 비슷하겠지라는 가정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한 배치가 이 전체 트레이닝 서피스 모습이랑 유사하겠지라는 가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거의 비슷하니까 뭐 문제를 많이 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까 그 그림에서 정확히 이 구멍에 빠지고 정확히 이 구멍에 빠졌으면 합치면 더 높은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왜? 라는 거는 틀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모델 스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공을 굴릴 때 공을 굴리는 위치를 바꿔요. 랜덤 시드 어디서 굴릴 건가 이걸 바꿔요.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러닝 레이트 같은 게 있죠.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갈 때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갈 거냐 아니면 장걸음으로 갈 거냐. 그래서 그런 보폭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막 바꿔요. 바꿔서 계산을 막 하면 다른 구멍에 빠지겠죠. 다른 구멍에 빠지는데 적어도 이것들을 딱 합쳐봤더니 실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구멍이랑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으로 했고 적당히 돈답니다. 근데 여기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LLM 이전 모델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왜 되는지 도무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이즈 머지라는 건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두 모델이 존재해요. 수학을 잘하는 모델과 영어를 잘하는 모델이 존재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애는 영어를 못해. 영어를 잘하는 애는 수학을 못해. 근데 엄마가 같아. 그러면 엄마 모델에서 수학을 잘하는 모델을 빼봐요. 그러면은 이 델타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델타 값은 정의를 하기를 그냥 수학을 잘하는 능력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수학을 잘하는 능력을 엄마한테 딱 치면 얘는 수학을 잘하는 모델이 되니까요. 그건 맞죠. 영어도 똑같이 해요. 영어를 잘하는 능력이 돼요. 그냥 단순히 합쳐버리면 나는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는 애가 되는데 어떻게 합쳐야 영어도 잘하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라는 거고 이 타이스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자 이렇게
빼봤더니 이 델타 값의 웨이트를 봤더니 대부분 0이더라. 그러니까 너가 수학을 잘하게 되는 그 능력이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몇몇 웨이트들을 강화함으로써 그 능력이 발현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델타 값이 큰 놈들만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능력하고 수학을 잘하는 능력하고 뭐 이상적으로는 다르겠죠. 그러니까는 수학을 잘하게 하는 뉴런이 뭐 379라면 영어를 잘하게 하는 게 뭐 2, 4, 5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그렇게만 더하면 잘 되잖아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하는 것들 중에 큰 놈들만 뽑아가지고 더하고 영어를 잘하는 놈들 중에 큰 놈들만 뽑아서 더하고 네, 그렇게 더할 때 한 노드가 두 개가 겹치네? 뭐 그럴 때는 어떡하지? 라는 걸 어떻게 해? 라고 주장을 하는 논문이 타이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도 잘 될까? 그 에러 서피스로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그 에러 서피스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제 머릿속으로서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라고 했고 뭐 되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떠들고 있겠죠. 어쨌든 그게 된답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대어 머지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걔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높은 놈 뽑은 게 없이 그냥 랜덤하게 다 버리고 그중에 몇 퍼센트만 살려서 더했더니 능력을 유지하던데? 라는 논문입니다. 이건 이제 설명이 불가해요. 근데 된답니다 그냥. 된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되는지. 근데 어쨌든 된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최신의 이것도 한 달 됐죠. 이제 금융교 모델이라는 게 지금 클로드 가면 아마 다운받아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서비스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모델이 뭐냐면 엔트로피 내부에서 이제 이 LLM이 왜 뭐 잘 되냐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건 이제 뉴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뉴런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를 열심히 요러한 방법론으로 연구하면 특정 뉴런 하나 딱 찍어가지고 이 뉴런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논문을 이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시로 보여주는 게 이 금문교라는 모델인데 우리가 이 엔트로픽 소넷 모델 중에 금문교를 나타내는 개념을 가진 뉴런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런을 강화를 했더니 얘는 이 다음부터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도 금문교에 대해서 떠들더라. 라는 게 금문교 모델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니 그런가 없다 하는 거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LLM을 어떻게 학습을 잘 시키면 진짜 뉴런이라는 놈이 어떤 개념을 가질 수 있나 봐요. 우리 뭐 뇌에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뭐가 활성화되고 막 이런 거 fMRI 찍어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LLM들도 그런가 봅니다. 근데 이거에 연관돼서 생각을 해봐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서 말하는 뉴런은 방금 타이스나 대어에서 얘기하는 그런 웨이트 하나랑은 조금 다른 개념. 그래가지고 이걸로도 설명은 잘 안 돼요. 어쨌든 근데 재밌잖아요. 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LLM을 파악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법. 이제 딱 슬라이드 2장 나왔습니다. Evolutionary Optimization of Model Merge이라는 거를 지수님이 한 3달, 4달쯤 전에 들고 오셨고 이제 그걸로 이제 지금 우리 모델을 만들었고 뭐 그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는 뭐 일본 어디 회사에서 이제 낸 논문이고요. 이제 개념상 타이슨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타이슨은 모든 게 결정돼 있으니까. 근데 대어 같은 거 아까 잠깐 얘기 들어보시면 랜덤하게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랜덤하게 합쳐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굳이 모델 한 번 합친 다음에 이 모델을 평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다른 모델 좀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생성해 놓고 그중에 가장 나은 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딱 그겁니다. 그래서
뭐 랜덤한 요소들 막 바꿔가면서 모델을 합친 모델들을 몇 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평가를 돌립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EMM 타스크라고 불리는데 EMM 타스크라는 걸 돌려요.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은 모델 몇 개를 선택을 해요. 한 개가 아니에요. 몇 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유전 알고리즘으로 가장 유망한 웨이트들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배시킨 거를 다시 그걸 기반으로 랜덤하게 막 만들고 2세대 만들고 그중에 살아남는 놈, 점수가 높은 놈들 이렇게 사람이고 이렇게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그래서 여기 진화를 써놓은 건데 모델을 그런 식으로 뭐 합치는 겁니다. 이제 얘는 그래도 조금 이해는 가요. 결국 평가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가장 높은 놈들을 남기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평가를 뭘로 하느냐 요게 이제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라마 인스트럭트랑 그다음에 라마 오픈코 여기가 이제 한국어를 프리트레이닝 많이 라마 기반으로 많이 시켜놓은 모델이거든요. 근데 프리트레이닝 단계가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학습 데이터도 많이 들어가고 CPU 당연히 학습 데이터가 많으니까 GPU 비용 많이 들어가고 고맙게도 이런 걸 올려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었죠. 거기다가 그냥 딱 합쳐온 것까지는 아니고 우리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을 좀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긴 했는데 우리가 이 단계를 그냥 생으로 하려고 했으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모델 머지는 그냥 웨이트를 머지하는 거니까 GPU를 막 써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니까 CPU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이게 잘 되면은 사실 한국어랑 일본어가 동시에 잘 되고 인스트럭션을 잘 따르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막 논의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 확인이 필요하고 그것 간에 간섭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 다 잘 되면 좋죠.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 네.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의 마법가루 미원 한 스푼 넣으면 맛이 없죠. 한 꼬지. 적어도 라마 3 8비짜리까지는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모델이 반복을 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얘가 말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엔드 토큰을 딱 찍어줘야 거기 생성을 멈추거든요. 근데 엔드 토큰을 안 찍는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요것들을 반복을 어떻게 없애냐 이것들은 거의 저희가 막 한 1년을 고생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번 분기에 거의 결론을 냈어요. 요 엔드 토큰 안 찍는 문제는 오르포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면 하루 이내에 해결이 된다. 네. 뭐 요거는 저희가 실험 결과로 얻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그래서 이제 LLM이 뭐냐라는 거면 그냥 얘는 자연스럽게 말을 내뱉는 놈에 불과합니다. 자연스럽다라는 게 생각보다 정의 내리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를 얘한테 집어 넣어줄 때 프리트레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밀어 넣어서 어떤 지식 같은 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 적어도 문법이 틀리지는 않게 하는 법은 프리트레인 단계에서 얻을 수 있고요.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은 이제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이런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혹은 이 모델이 내뱉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금지하는 방법은 이런 정렬이라고 부르는데 RLHF, DPO, 오르포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정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해서 LLM은 사람의 선호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만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이제 한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싶은 모델을 만들고 싶으면 한국어, 일본어를 다 합쳐가지고 학습을 처음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학습시키고 일본어는 일본어대로 학습시킨 다음에 나중에 빵 합치는 방법도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있다가 오늘의 결론.
이상입니다.